여기 똑같은 상처를 겪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그 밤에 갇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한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을까요?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는 깊은 상처를 겪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지나 오히려 더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는 무너지고 둘 중 하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갈림길을 만드는 건 상처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결정적 차이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이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다 끝난 일인데 몸만 아직 긴장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분명히 지금 위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소한 소리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은 상처를 겪어낸 사람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회로 자체가 다시 배선됩니다. 두려움을 처리하는 편도체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지고 동시에 그걸 눌러주던 전전두피질의 브레이크가 헐거워져요. 그래서 뇌는 장기적인 사고 대신 생존 모드로 갈아탑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장난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연기 한 줄기만 올라와도 온 집이 떠나가라 울려대는. 그 대가로 당신은 편안한 순간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늘 뭔가를 스캔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유별나거나 모나서가 아니에요.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가 눈물겹도록 논리적으로 내린 적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안전하고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평온이 무섭게 느껴질까요? 흔히들 그런 사람은 코르티솔이 늘 높다고 오해하는데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스트레스 시스템, 그러니까 HPA축 자체에 0점이 어긋난 상태예요. 기준선이 통째로 틀어진 겁니다. 대신 항시 긴장하는 과각성은 실제로 계속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평온이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 차라리 긴장하고 있는 편이 안심되는. 그 결과 당신은 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결함이 아니라 조용함 뒤에 위험이 오던 시절을 몸이 기억하는 논리적 적응이에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조용합니다. 혹시 큰일을 당한 순간엔 오히려 멀쩡하다가 몇 시간 뒤에야 감정이 뒤늦게 밀려온 적 없으신가요? 이걸 헬이라고 부릅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 마음이 몸과 현재로부터 스스로를 잠깐 떼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마음에 자동으로 켜지는 방음 유리 같은 겁니다. 충격은 저 너머에서 벌어지는데 소리는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덕분에 그 순간은 버티지만 대가로 감정이 늘 하루쯤 늦게 도착해 내 마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역시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켠 안전장치였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늘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딱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배터리가 바닥나 있어요. 항시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요, 24시간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앱이에요. 화면엔 안 보이는데 배터리는 몰래 계속 닳는. 너무 오래 켜져 있어서 이제는 켜져 있는지조차 모를 뿐이죠. 그래서 당신은 만성적인 소진을 성격이나 게으름으로 오해하며 자신을 또 탓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 긴장하며 버텨온 사람에게 당연히 남는 흔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다면 그건 당신 성격이 아니라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흔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몸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경보 시스템은 곧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조용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혹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냥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부터 앞서진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 특징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마음, 초독립입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타고난 강인함이 아니에요. 예전에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거나 정작 필요할 때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경험이 뇌에 기대는 건 위험하다, 혼자가 안전하다로 새겨진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초독립은 자유가 아니라 안에서 문이 잠긴 감옥이에요. 밖에서 보면 아무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단단한 사람 같지만 정작 본인은 그 문을 열고 나오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대가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되고 혼자 다 짊어지다 번아웃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건 당신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살아남기 위한 눈물겹도록 논리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이 초독립은 다음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따뜻함이 가장 절실한데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람. 여섯 번째, 회피형 애착입니다. 여기 정말 아픈 역설이 하나 있어요. 연결이라는 건 내 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가능한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약해지는 순간이 또 다른 공격의 빌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온도 조절이 고장난 에어컨과 같습니다. 시원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정작 가까워지면 견디기 힘들 만큼 서늘해져서
다시 물러서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애착 시스템을 꺼버렸다고 해서 그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쿨린서 연구를 보면 겉으로는 태연하게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심박수 같은 몸의 스트레스 반응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 냉정함은 진짜 평온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는 경보였던 겁니다. 이것 역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만든 눈물겹도록 논리적인 방어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다 보면 감정 자체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7번째 특징은 감정을 지하실에 가두는 것, 감정 억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을 마주하고 소화해서 흘려보내는 조절과 아예 안 느낀 척 잠가버리는 억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억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배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익힌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서류함에 처박아둔 서류와 같아요. 눈앞에서 치웠으니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대가가 있어요. 제임스 그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른다고 그 감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혈관이 더 활성화되고 기억력까지 손상됩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닳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신이 감정을 삼켜온 건 무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버틸 수 있었던 눈물겹도록 논리적인 적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겉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모습이 8번째 특징이에요. 혹시 별것 아닌 일에 자꾸 먼저 사과하고 계시진 않나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갈등이라는 게 곧 위험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먼저 숙이는 게 안전하다고 몸이 먼저 판단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갈등이라는 방에 불이 붙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정작 그 물에 내가 홀딱 젖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늘 상대의 기분부터 살피며 나를 뒤로 미룹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혹시 누군가에게 패기칠까봐 소리를 줄여 두진 않으셨나요?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것 또한 당신이 줏대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부딪혔다가 더 크게 다치지 않으려는 눈물겹도록 논리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었어요. 사람을 밀어내고 감정을 숨기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가장 깊은 자국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로 그 시선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혹시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쩐지 늘 내 탓 같다는 느낌이 배경음처럼 깔려있진 않나요? 오래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내가 문제다 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걸 부정적 자기 개념이라고 부르는데요. 감정 조절의 어려움, 사람과의 서먹함과 함께 깊은 상처가 남긴 3가지 자국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요, 속이 다 비쳐 보이는 유리개구리가 된 기분입니다. 내 결함이 언제 다 들킬까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아도 마음 편히 웃질 못하고 좋은 일 앞에서도 이건 곧 무너질 거라며 스스로를 먼저 검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어린 당신이 그 상황을 견디려면 세상이 잘못됐다보다 내가 잘못했다가 차라리 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은 힘든 상황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자리인 걸 알면서도요. 혹시 그런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걸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 재현이라고 불렀어요. 신경계가 위협을 정상 상태로 0점 조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위험한 곳을 오히려 집처럼 느끼도록 나침반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 평온한 곳에 서면 방향을 잃고 익숙한 고통 쪽으로 바늘이 돌아갑니다. 대가는 뻔한 실수의 반복이지만 이건 고통을 좋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몸이 아는 유일한 아는 길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까지 감지합니다. 상대가 말은 괜찮아요 라고 해도 그 목소리 끝에 흔들림을 놓치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예민할까요? 강인함과 예민함이 같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래 견디는 힘이 커진 만큼 아주 미묘한 위협과 관계의 변화에도 더 밝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남들은 못 듣는 주파수를 잡아내는 안테나를 하나 더 단 셈입니다. 물론 늘 남의 기분을 먼저 스캔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뒷전이 되는 대가가 있죠. 그런데 잠깐, 이 예민함을 그냥 약점이라고만 부르기엔 뭔가 아깝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유독 못 견디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계획하고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어야 겨우 안심이 되죠. 통제 욕구입니다.
예측 불가는 곧 위험이라고 몸이 배웠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통제를 놓는 건 불을 다 켜놓고 자던 방에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어둠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늘 긴장의 끈을 못 놓고 정작 쉬어야 할 때 더 지칩니다. 하지만 그 촘촘한 계획은 당신의 유난이 아니라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세운 눈물겨운 방어선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몇 번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유별나게 불행한 사람인 건 절대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넷 중 셋은 어린 시절 어떤 상처든 하나쯤 안고 자란다고 해요. 우리 대부분이 저마다의 흔적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아렸다면 그건 고장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깊이 견뎌온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12가지 특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감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똑같은 특징인데 말이에요. 누구에겐 감옥, 누구에겐 날개. 이제 그 갈림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12가지를 함께 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입니다. 잠깐 연구실도 통계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이 12가지를 하나씩 읽어내려오는 동안 당신은 이미 둘 중 하나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이해하거나. 놀랍게도 바로 그 작은 차이 안에 무너지는 사람과 더 깊어지는 사람을 가르는 갈림길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갈림길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 차이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누가 더 끔찍한 일을 겪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적응했는가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겪은 감정이 안전한 누군가의 지지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어 내 삶의 의미로 통합되면 그건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짓눌리거나 괜찮은 척 연기되기만 하면요, 그때는 회피와 만성적인 경계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똑같은 상처를 받고도 한 사람은 깊어지고 한 사람은 갇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는 이걸 부르는 검증된 이름이 있어요. 외상 후 성장입니다. 가혹한 시련을 통과한 뒤 삶이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해지는 현상인데요. 학자들은 이게 5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자기 안에 단단함을 발견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한 뼘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깊은 상처를 겪은 생존자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100명 중 52명이 시간이 지나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무너지고 둘 중 하나는 더 깊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 12가지 특징 있죠?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감옥이 되는 바로 그 특징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뒤집힙니다. 잠시도 못 쉬던 과각성은요, 남들이 놓치는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이 돼요. 지나치게 남의 감정을 읽던 그 예민함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타인의 조용한 고통을 알아보는 힘이 됩니다. 감정을 지하실에 가두면서까지 버텨낸 그 억압의 무게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람의 깊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한번 부서져 봤기 때문이에요. 부서져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균열을 알아봅니다. 강인함과 예민함은 원래 한 몸으로 자란 겁니다. 산불이 지나간 숲을 떠올려 보세요. 겉은 온통 검은 흉터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 불은 땅속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토양의 성분마저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된 흙 위에서 예전과는 다른 새 생명이 뿌리를 내려요. 상처받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쪽에서 깊어진 쪽으로 건너가는 길은 뭘까요? 회복의 핵심은 딱 한 단어, 소화예요. 짓누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도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의 지지 안에서 엉킨 감정을 하나씩 실제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마음속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내 표현하고 지지를 받을 때 회복이 촉진된다는 연구가 쌓여 있고 트라우마를 다루는 근거 기반 치료법들도 마련돼 있어요. 융은 이걸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상처 이야기에 포로로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딛고 자기 삶의 목적으로 걸어나가는 것.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돌아온다. 마주보지 않은 상처는 결국 되풀이되지만 마주본 상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상처는 우리를 다시 배선한다고 했던 그 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더해야겠어요. 다시 배선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배선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심판이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래 단단해 보였던 건요, 어쩌면 누군가 그 무게를 알아봐 주길 가장 조용히 기다려온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당신을 부순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을 다시 배선했을 뿐이고, 그 배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당신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 곁에 유난히 강해 보이던 그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셔도 좋아요. 아무 말 없이도 그게 무게를 알아봐주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12가지를 어떻게 하나씩 소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상처는 나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세대를 건너 대물림 될까요?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런 신호를 조용히 보내올 때 우리는 대체 무슨 말을 건네야 할까요? 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